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조금 더 파격적이지 않나. 이게 2016년도 총선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여야가 서로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그 총선 때 같은 절박함 같은 게 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능력자인가. 그래서 아마 그게 아킬레스건이 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각종 이슈를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제는 이제 공천. 지금 여야 공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뒤로 갈수록, 공천이 많이 진행될수록 잡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 이런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미래통합당 안에서는 이게 사천이지 공천이냐 또 이런 얘기가 터져나오면서 뭐 무소속 출마자들도 속출하고 있고 이의제기, 재심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여야가 어쨌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시스템으로 하겠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여야 그리고 나아가서 또 대권 주자들 여러 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민주당 보면은 현역 교체율이 27%, 현역 의원 35명이 불출마하거나 탈락하고, 통합당은 현역 교체율이 37%, 민주당보다는 조금 높아요. 여기서 뭐 이른바 과거에 이른바 친박 세력들은 또 많이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이고, 여야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데, 쭉 보시기에 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 전반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수치상 비교가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은 물갈이 폭은 미래통합당이 더 큰 건 분명하고요.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네. 뭐 이를테면 중진들 그 교체율이나 또 핵심 지지 기반에서의 어쨌든 교체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조금 더 파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지사라든지 이런 거물급들, 또 이주영 전 장관이라든지 여기가 싹 지금 정리된 상황이고, 뭐 그에 따른 후유증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그 제도와 룰을 통해서 단기간에 선거 앞두고 급조되는 공천이 아니고 쭉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공천한다는 그런 어떤 구조를 안착시키긴 했으나, 과연 그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그 취지에 명실상부하게 어울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그 와중에도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전략 공천의 대체적인 그 이 색깔을 보면 이른바 뭐 386, 친문, 뭐 기타 등등 이런 주류의 승리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2016년도 총선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여야가 서로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당시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구원투수로 김종인 그 상대 진영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불러들여다가 이른바 이제 개혁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내 최대 주자였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한 발 떨어져서 그걸 다 수용하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때 공천에서 탈락하고 여러 가지 파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 상대 진영에서 건너온 인물은 아니지만 한동안 정치에 떠나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와서 거의 지금 지도부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고 공천에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공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여야가 좀 바뀌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그 총선 때 같은 절박함 같은 게 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시스템 공천이라는 여당으로서 안정감 있는 장치는 마련해 뒀지만, 그러다 보니 뭐 이 현역 교체 비율이나 중진 교체 비율이나 어떤 파격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 지금 금태섭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경선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당원들 사이에 막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거기서 이 파열음에 장본인이 됐던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안산에 청년 몫으로 전략 공천이 됐는데, 단원으로 갔죠? 그 단원이라는 지역에 왜 가는지가 이게 좀 잘 맥락이 설명이 안 되는 면도 있어서, 이게 이제 공천이라는 게 막 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이 과연 공천 과정이 이게 타당했던 거냐 여기서부터 제대로 한 거냐? 리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정치 과정에서 그 어떤 과정보다도 격렬한 그 내부 갈등을 동반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갈등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갈등을 잘 이 올바른 방향으로 파격적인 방향으로 정리하면 할수록 역대 선거에서 보면 좋은 결과를 얻었고 별로 갈등이 없거나 잠잠했는데 그렇다고 별로 변화가 없으면 무난하게 지거나 혹은 그 갈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가 아니고 지난번에 진박 공천처럼 네. 굉장히 퇴행적인 방향으로 나갔을 때도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공천이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한번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안산 단원구 지역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 공천됨으로 인해서 이분은 서초동의 촛불 시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세월호 촛불이랑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 같으면 안 했습니다. 예. 저 같으면 그 두 가지의 너무 성격이 다른 어떤 촛불 세력을 엮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이제 위험한 시도고 저는 지금 사실 뭐 많은 뭐 중진급 또는 대권주자급 인물들이 이번에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쉽지 않을 거다. 지난 그 진박 공천 때도 유승민 의원도 진짜 안 나가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들고 기다렸던 거죠. 나가면 무소속으로 이겼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 후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들고 팩스 앞에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확실하게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넣었던 이유는 8단계를 나가면 당선되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힘들다는 거 아는 거예요.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과 뭐 그 당시 윤상현 의원 등 여러 가지 무소속 인사들을 선별해서 받자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두세 달 정도 진통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새누리당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거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이주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선뜻 손들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정을 보면요. 이게 원래 3선까지는 국회의원들이 내가 지역발전위에 3선하겠다는 명분이 좀 되거든요. 네,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통합당의 공천을 이렇게 평가를 뭐 학점을 ABCD 준다면 얼마나 주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는 한 B 정도 줄 수 있다. B 정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기계적 중립성을 굉장히 많이 살핀 거고 왜냐하면 친박을 학살했니 비박을 학살했니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추에 달아가지고 그래 윤상현 날아가면 이혜훈도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공천이거든요. 그런 계열수가 있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공천은 저는 이번에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위기감이 덜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역구 선거에서 초선 의원이 되면은 재선 의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이 먹히긴 먹혀요. 처음이라서 몰랐습니다. 네. 재선 의원이 3선으로 갈 때는 이번에 내가 하면 상임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주시면 우리 동 화끈하게 밀겠습니다가 돼요. 자 그럼 3선 의원이 4선 의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약해요. 내가 원내대표 선거 나가겠습니다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예. 4선에서 5선 갈 때는 더 약하고요. 국회 부의장 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아니 당대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업그레이드 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대세적으로 그 당선되었던 시기가 17대예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17대 때 당선된 사람들이 18대 때 몰살당하고 19대, 20대 다시 당선돼가지고 지금 3선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4선이 되겠습니다를 동네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다 같이 내가 원내대표 되겠습니다 했을 때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 감인가?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그 문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라는 걸 동네에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통 그래서 가장 많이 속가내는 게 3선 의원급이거든요. 정리를.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게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선거에 상당히 중진 피로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민주당이 그 면에서는 뭐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했으니까 상해식 공천은 이런 정무적 고려나 아니면 전략적 고려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킬레스건이 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는 그 미래통합당이 컨벤션 효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 사실상 끝났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웬만해서는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은 비교적 지난 총선에 비해서 그리고 거의 그전 총선에 비해서도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이 큰 잡음이 없고 그리고 이제 물갈이 공천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물갈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의 함량 문제는 조금 평가를 후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을 대표하는 이 메신저와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당을 대표하는 메신저가 될 수는 없어요. 이분은 이제 공천 끝나면은 자기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여전히 황교안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이게 중도 보수로 이렇게 좀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간 미래통합당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어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이전에 그 삭발하고 뭐 태극기 집회하던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느냐 제가 보기엔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이분도 그때 비대위원 들어갔었고 뭐 김종인 이런 분들 들어왔을 때 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이게 중도 표심을 의식해서 굉장한 좌클릭을 하면서 메시지를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메시지를 확 바꿨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도 않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다른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황교안 대표 뒤에 어른거리는 이 태극기 이미지, 수구 이미지 이게 사실은 그 비교적 괜찮은 공천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결과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도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하고 이인재 전 의원도 뭐 나도 출마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동대문의 그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등포의 신경민 의원은 뭐 나는 김민석 전 의원 돕지 않겠다라고 뭐 얘기하고 무소속 출마 대구 경북 쪽도 지금 미래통합당 관련해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여러 명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하고 일종의 무소속 연대 같은 걸 구성하려는 듯한 움직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성공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무소속이 되려 그러면은 우선 이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친박 학살 당했다 아니면 친이 학살 당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명분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보스가 지령을 내렸다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명분이 뭐, 없다. 살아서 돌아오세요. 뭐 이 정도. 살아서 돌아와서 이 정도면은 지역 주민한테 가서 나 살아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나 떨어졌어요. 나 나갈래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문을 두드릴 때 보스가 뭐 손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가가지고 뭐 소위 말로 뭐 팔아먹을 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가가지고 말 그대로 내가 지역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정도의 문제인데 그거는 제 생각에 윤상현 의원 정도 빼고는 실질적으로 파괴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수 분열의 책임론을 뒤집었을 게 높은 무소속 출마거든요. 저는 그거는 거의 선택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 정도 된 사람도 자 대구에 가가지고 그 자기 딴에는 제일 약한 후보를 골랐어요. 가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 오부지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역적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이제. 박 의원님 지금 미래통합당에 보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칼을 다 휘두른단 말이에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딱 보여요.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에는 그 공천과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루어지면서 전략 공천도 이루어지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서로 양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이른바 시스템 공천의 특징이다. 이게 이제 보스가 있어가지고 그 보스가 좌우하는 공천도 아니고 그 보스의 대리인이 좌우하는 공천도 아니고 누군가는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결정은 거기도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죠. 뭐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서 정량화된 그리고 정성화된 평가 근거를 통해 가지고 공천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이 민주적 공천이 저는 뭐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민주적 공천 내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변화의 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또 그 변화의 폭이 작은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박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점수 항목들이 있는데 그 점수 항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가산점 주는 것 이외에는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인들은 가산점 받는 거 이외에 평가할 내용이 없어요. 평가할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 조사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경쟁력 조사의 가장 그 관건은 인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인지도가 있는 신인이 아니고서는 지역에서 현역 의원의 경쟁력을 넘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지적하셨듯이 민주당에서는 누가 공천을 하는지가 잘 안 보인다. 그게 한편으로는 이게 좀 발전된 측면이고 그리고 상향식 공천의 바람직한 모습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개운치 않고 시원치 않은 이런 뒷맛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이 제가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지휘할 때도 옆에서 봤고 뭐 여러 번 그런 걸 봤지만은 상당한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예요. 아, 예. 예. 예를 들어 보스와의 친소 관계 정도로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능력치예요, 그거는. 네. 근데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능력자인가? 예. 그래도 그분들도 다 대선, 총선, 뭐 지방선거 다 치러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분위기 좋을 때는 뭐 그냥 누가 해도 이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지난 탄핵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때는 선거 시작할 때 문재인이 이기고 시작하는 선거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내가 얼마나 전략가냐 이러고 다니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서 뭐 매출이 몇백 조 난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뭐 경리팀 직원이 내가 매출 몇백 조 했다 이러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선거 전략가로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뭐 주목받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첫 공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료 와이파이 확대. 예. 예. 그게 사실 그게 첫 번째 공약이었나요? 예, 제1여당의 그 1호 공약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을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하시 공천으로 물갈이도 안 하고, 1호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이런 거 해가지고 총선을 이길 거라고 판단해서 자기들은 나름 몇 달째 총선 기획단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 능력치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높진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 거의 막바지 지금 왔습니다. 하지만 커지는 잡음 그리고 이후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또 총선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